왕 이정의 명으로 도성에서 추방당한 윤갑과 열이. 하지만 이 추방은 단순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그들을 내치면서도 그들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시험하려 했던 것이죠. 무녀의 피와 악신의 혼, 이 둘이 함께일 때만 깨어날 수 있는 고대의 존재, 바로 사신기. 이들의 피와 존재 자체가 그를 깨우는 열쇠였습니다. 도성 밖 저주받은 땅 금천. 붉은 안개가 드리운 그곳에서 봉인된 귀궁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넙덕이 검은 눈동자로 돌아와 열이 앞에 서죠.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내가 이 문을 열었어. 이 말과 함께 천년 묵은 왕가의 저주가 본격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윤갑과 그 무녀를 도성 밖으로 추방하라. 왕 이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결연했다. 대신들은 술렁였고 김봉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눈빛은 알 수 없는 고민과 결단이 교차하는 듯했고 궁중에는 정적이 흘렀다. 추방 명령은 궁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결정 중 하나였고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선 일종의 선언이기도 했다. 왕이 직접 나서 특정 인물을 내치는 것은 정치적 계산과 상징적 의미가 뒤엉킨 중대 사안이었다. 그 순간 윤갑의 몸을 빌린 강철이의 눈동자가 번뜩였다. 겉으론 윤갑의 얼굴이지만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강철이의 본성은 모든 인간사를 비웃고 있었다. 그는 왕을 내려다보듯 바라보았다. 흥, 겨우 이런 걸로 쫓아내? 왕좌에 앉았다고 다 왕은 아니지. 궁인들 사이에 퍼진 긴장감은 숨조차 쉬기 어렵게 만들었다. 강철이는 허공을 응시하며 입꼬리를 비틀듯 웃었고 그의 주변 공기가 순간 차가워졌다. 이는 단순한 긴장감이 아닌 이무기 특유의 실력이 퍼져나오는 기운이었다. 가까이 있던 내관 김웅순이 순간 어지럼증을 느끼며 벽에 손을 짚을 정도였다. 열이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다. 억울함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 도성 바깥에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열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녀의 본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넙덕의 유품을 꺼내볼까 고민하던 순간 왕의 시선이 열이에게로 향했다. 이정은 그녀의 존재를 단순한 무녀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가 말없이 한상궁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열이 쪽으로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전하께선 너를 살려두는 이유를 생각해보라 하셨다. 내 피가 어쩌면 열쇠일 수도 있으니. 열이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단순한 추방이 아니다. 이건 시험이다. 그리고 미끼일 수도 있다. 강철이는 그런 열이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 왕이라는 작자가 꽤 흥미로운 수를 두는군. 좋아, 도성 바깥에서 무얼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해볼까? 추방된 윤갑과 열이는 금천이라는 작은 마을로 향했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시골 마을처럼 보였지만 도성 사람들조차 잘 찾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 예전엔 비단길의 중심지였고 상단의 중계지였던 곳. 그러나 어느 날 마을 전체가 붉은 안개에 뒤덮인 뒤로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공식적으론 풍수 문제로 폐쇄된 곳이지만 진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열이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소름이 끼쳤다. 이상해. 이 마을 숨이 막혀. 말을 마친 순간 주변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낮인데도 태양빛은 흐리게 퍼졌고 마치 하늘 자체가 피로 물든 듯한 붉은 기운이 감돌았다. 땅에 내려앉은 안개는 붉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 명확한 형체는 아니었지만 분명 무언가 존재하고 있었다. 강철이는 흥미롭다는 듯 주변을 살폈다. 그는 윤갑의 몸을 하고 있지만 이무기의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의 눈엔 평범한 이들이 볼 수 없는 존재들이 스치고 있었다. 특히 사당 뒤편 오래된 당산나무 근처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있었다. 그림자의 정체는 잊혀진 귀신 야광기였다. 죽은 아이의 형상을 하고 사람의 영혼을 빨아먹는 존재. 본래는 사망한 아이의 원한이 맺혀 태어난 귀신이지만 금천의 붉은 안개가 이 귀신의 힘을 증폭시켜주고 있었다. 야광기는 구슬픈 노랫소리를 흥얼거리며 열이에게 다가왔다. 너 나처럼 될 거야. 운명을 거부한 자 그 대가를 치러야지. 그 말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다. 야광기는 열이의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무녀의 피를 이고 태어났으면서도 그 운명을 거부한 자. 그것은 귀신들에게 있어 불경이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몸은 봉인이나 정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 통로였기 때문이다. 거부할수록 악귀들이 더 끌려온다. 강철이는 그 목소리에 섬뜩하게 웃었다. 재밌군. 귀신이 날 협박하다니. 해보자 어디. 그 말과 동시에 강철이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퍼졌다. 야광기는 잠시 움찔했지만 금천의 붉은 기운이 귀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두 존재의 충돌은 곧 시작될 전쟁의 예고편에 불과했다. 한밤중 금천 사당에 사뿐히 내려앉은 안개는
붉은 기운을 머금은 채 마을 전체를 삼켰다. 여리는 넙덕의 유품인 옥비녀를 손에 쥔 채 조심스레 사당의 문을 열었다. 무언가 그녀를 이끌고 있었다. 직감이었다. 무녀의 피가 울부짖고 있었다. 사당 내부는 낡았지만 이상하리만치 깨끗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거대한 석불상 아래에는 이상한 문양이 흐릿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여리는 천천히 그 앞에 다가가 비녀를 바닥에 꽂았다. 그 순간 석불의 눈에서 붉은 피 같은 액체가 흘러내렸다. 강철이는 곧바로 몸을 날려 여리를 끌어냈다. 미쳤어? 그거 봉인을 푸는 짓이야. 아니 이건 열려 있었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이미 깨어났어. 이윽고 땅이 울리고 석불이 갈라지며 뿜어져 나오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 기어나왔다. 창백한 피부, 비대한 사지, 뒤틀린 얼굴. 그것은 이무기도 귀신도 아닌 사신기였다. 사신기는 오래전 왕실에서 봉인했던 존재로 인간과 신의 중간에 있던 영적 혼종이었다. 봉인을 풀기 위해선 무녀의 피와 악신의 혼이 동시에 반응해야 했다. 즉 여리와 강철이 두 존재가 함께 있었기에 깨어난 것이다. 강철아, 이건 너도 못 이겨. 이건 인간계의 것이 아니야. 그래서 더 흥미롭군. 저주로 싸우는 건 내 취향이 아니지만. 강철이의 실력이 폭주하며 윤갑의 몸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여리는 급히 봉인 의식을 다시 시도하지만 갑자기 강철이가 그녀의 팔을 움켜잡는다. 지금 날 막으면 너도 죽어. 이 녀석은 우리 둘 다 노리고 있어. 그 순간 금천 입구에서 왕의 군사들이 들이닥친다. 이들을 이끄는 자는 다름 아닌 원자 이광이었다. 그의 눈은 또렷했지만 광기 어린 미소가 어울리지 않게 얼굴에 퍼져 있었다. 이게 내가 본 꿈이야. 붉은 안개, 사당, 피바다. 그리고 너 여리. 이광은 폐옥을 꺼냈고 그것이 사신기의 방향을 틀게 만들었다. 사신기는 느릿하게 그러나 분명히 이광에게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봉인의 줄이 끊어졌고 혼돈이 시작되었다. 사신기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속삭였다. 이 왕가 처음부터 귀의 혈이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게 아니다. 그분이 깨어나는 거다. 모두가 얼어붙은 순간 금천 북쪽 절벽의 바위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산등성이 전체가 흔들렸고 수천 년 봉인되어 있던 검은 성문이 드러났다. 그 문, 귀궁.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던 귀신들의 궁전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여리의 몸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고 강철이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녀의 피가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귀궁의 문은 피와 실력 두 가지 열쇠가 있어야 열린다. 여리와 강철이 그 둘이 바로 열쇠였다. 그때 성문 앞에 누군가 나타난다. 늙고 굽은 몸, 그러나 기이하게 검은 눈동자. 죽은 줄 알았던 넙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생전의 넙덕이 아니었다. 피로 물든 손, 말라붙은 입술, 입가에 맺힌 검은 피. 그녀의 입이 열렸다. 여리야, 내가 이 문을 열었어. 이제 끝이 시작이야. 왕실의 피, 귀신의 혼, 무녀의 운명. 세 갈래 실이 하나로 엮이기 시작하며 귀궁의 문은 완전히 열리기 직전이었다. 다음 화에선 귀궁 내부의 비밀, 넙덕의 배신, 강철이의 봉인 위기, 그리고 여리의 진짜 각성이 밝혀질 예정이다. 귀궁사와 놓치지 마세요.